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너무 높아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워낙 그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확고하셔가지고 이게 답변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좋아하는 섹터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좀 내가 잘 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섹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쪽은 안 들어가는 게 뭐 전망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바이오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예상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섹터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회사에 이 회사가 어떻게 갈지 좀 이해가 되고 알겠다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종목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있냐면요. 이 회사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이 회사 올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제가 알아요. 미리. 계산을 해서요?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CGV 같은 경우 CGV 국내 매출은 미리 다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 공시가 안 될 뿐이지 왜 알 수 있을 거냐면 결국에 그는 영화관의 관람객이 얼마인지 몇 명인지 알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매일 집계되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오피스라는 게 집계를 한 다음에 발표를 영화별로 어제 이 영화 관객이 몇 명이다 영화별로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영화별로 보여주지 않고 영화관별로 보여주는 순간 CGV 국내 매출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지금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지는 순간 미리 매출을 알 수 있거든요. 얘처럼 어떤 종목은 어떤 지표, 시장에 공시되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 회사 매출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그냥 들어가는 사람하고 저는 이 회사 매출 얼마 정도 나올지 미리 이게 다달이 발표가 되는데 다달이 그걸 확인하고 이 회사 매출 올해 안 좋구나 아니면 올해 매출 좋구나 이걸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섹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저희끼리 이제 하는 얘기로 저희는 답을 알고 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경우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생기면 그 이제 자기 인생에서 그런 종목 몇 개만 알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새로 종목 발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네. 종목 발굴 안 해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새 종목 다시 모르는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할 필요 이미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종목 아까 말씀하신 잘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섹터보다는 잘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굳이 뭐 돈이 있으면 거기다 더 집어넣지 다른 걸 굳이 살 필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 1년에 한두 종목 한 종목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자기 인생에 한 5개만 넘어가면 그러면 저는 투자가 되게 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봐요.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얻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요새는 만약 처음에는 뭐였냐면 저는 뭐 어떤 뭐 뉴스를 보고 이러다기보다는 논문이나 책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뉴스 보는 시간보다는 책 보는 시간을 늘리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뉴스는 뭐 매일매일 나오는데 의미 있는 자료, 의미 있는 뉴스인지 의미 없는 뉴스인지 자기가 실력이 올라 있지 않으면 판단을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저 뉴스는 지금 투자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고 저건 아니다, 일시적인 거다 판단할 수 있는데 책은 안 보고 뉴스만 계속 듣다 보면 남이 하는 얘기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책을 읽다 보면 뭐 논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유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유상증자 했던 회사들 20년치 유상증자 공시가 된 날 전후로 주가를 비교해봤더니 올라가더라 떨어지더라 이런 논문이 있고 또 뭐도 있냐면요. 회사가 설비 투자를 늘렸을 때 그 회사 성과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냐 이런 논문들도 또 있어요. 실제로 설비 투자를 늘렸던 회사들이 몇 년 뒤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R&D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몇 년 뒤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 대한 논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봤더니 설비 투자를 늘리면 그 뒤에 성과가 좋아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회사가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건 호재가 되고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뭐 하냐면 설비 투자 최근에 하는 회사들을 찾을 수 있어요. 공시가 뜨거든요. 자산의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투자를 하면 설비 투자 공시를 띄우게 됐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다트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설비 투자 공시 내는 애가 어떤 애들이 있냐.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설비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비투자를 늘렸는데 왜 늘렸는지 늘렸을 때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으면 사고 이런 식으로 설비투자를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논문이나 애널 리포트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부자 매수 회사 내부자가 샀을 때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실제로 그 논문들 내용 그 리포트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내부자가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일단.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내부자 중에 최대주주가 사는 거랑 내부 임원이 사는 거랑 임원이 샀을 때보다는 최대주주 샀을 때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관관계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근데 샀을 때 다 오른 건 아니고 적자 나던 회사의 내부자가 샀을 때는 주가가 별로 안 오르더라. 흑자 회사에서 내부자가 샀을 때는 주가가 훨씬 더 오르더라. 이런 논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내부자가 매수를 했는데
흑자 기업이고 엔드 또 몇 가지 조건 또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네. 임원들도 임원 한 명이 샀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며칠 안에 2명 이상의 임원이 동시에 매수를 했을 때는 오르더라. 이런 식의 논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 그래 그럼 최근에 내부자 매수한 회사가 있나? 근데 그 내부자 매수도 다 공시가 뜨거든요. 다트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내부자 매수 공시를 찾아보면 최근에 누가 매수자 샀는지 그럼 들어가가지고 내부자 매수인데 누가 샀는지, 최대 주주인지 임원인지, 임원이 샀으면 비슷한 기기에 여러 명이 샀는지 이런 걸 본다거나 의미 있는 내부자 매수다 그러면 적자나는 회사인지 흑자나는 회사인지 이렇게 찾아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저는 데이터나 이런 데서 많이 얻고 책 보고 공부하면서 얻어요. 책은 어떤 걸 보세요? 주식책을 보진 않으실 것 같고. 주식책도 봐요. 주식책 많이 보고 주식책 많이 보고 뭐 경제나 경영 관련된 서적도 많이 보고 관심 있는 분야들 책을 많이 읽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옛날에는 이제 주식 이게 한참 빠져가지고 그 관련된 책들만 읽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책 저 책 많이 보긴 해요. 최근에 읽는 게 너무 좀 편향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다양한 쪽 책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투자 쪽에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오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는데도 투자랑 연결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면 통한다라는 얘기처럼 뭐 인문학 책을 읽는데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옛날 읽었던 책 중에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약간 다윈하고 주식 투자가 연결되고 진화론하고 되게 막 보면서 싶었던 책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은 뒤로 다른 인문학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돈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각자 관리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하겠다고 했다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놀랐냐면 처음에 결혼하고 와이프가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지 잘 산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회계사다 보니까 네. 사실 그쪽에도 밝으니까 제가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한테 통장을 맡기면 안 되냐.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더 좋다고 하던데 하길래 제가 하라고 줬어요. 근데 그때 그 얼마가 있었냐면 그때 한 7,900 정도? 네. 그 마이너스로. 결혼할 때 제가 마이너스 한 8,000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줬다가 와이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그걸 저한테 이제 다시 돌려줬죠. 했던 얘기가 플러스 되면 그때부터 자기 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와이프 이제 죽을 때까지 그 통장 못 받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더 늘어 있거든요. 저 마이너스 지금 억대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전 제 재테크의 목표가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재테크에서 출발점이 되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재테크 목표를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많이 하는 그 집차 10억, 그러니까 집하고 차랑 10억. 근데 사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든다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빼면 자본이 남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남는데 네. 재테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산이 아니라 자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순자산이 얼마인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산 얼마신가요? 물어보면 자산 얼마 정도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자본 얼마신가요? 그러면 예? 자산 자본 그때 가서 자본으로 부채 빼고 답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본 그걸 따로 계산해야 되나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자본이 늘어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제 목표가 부채를 줄이거나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왜 그래 부채라고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네. 부동산 레버리지를 잘 써가지고 부자가 되거든요. 제가 한국 시장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국 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너무 높아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금융자산, 그러니까 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비중이 낮고 네. 부동산이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부채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부채로 조달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사실 내가 자산의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온다. 나는 은행에 예금 넣어서 2% 예금밖에 못 받는다 하시는 분은 3% 4%짜리 부채를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채를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에서 5%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3% 땡겨가지고 5% 수익을 내면 2%씩 남는 거니까 그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채를 갚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부채가 없어지면 와이프한테 통장에 넘어가겠지만 안 넘어가는 게 제가 지금 뭐 3, 4%로 땡겨서 쓰지만 자산 수익률은 사실 주식 수익률이 뭐 2자릿수 이상이 나오거든요 계속. 제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3% 땡겨가지고 20%씩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안 써? 저는 부채를 줄이는 게 제 목표가 아니라 이게 3%씩 늘어나지만 자산은 뭐 20%씩 늘어나면 자본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아까 부동산도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게 부채 중에 진짜 좋은 부채. 그러니까 부채는 회사 재무제표의 부채가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라고 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랑 만기가 1년 이상인 부채로 나눠져 있는데 네.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건 회계장애들이 나누는 건데 그렇게 나누지 말고 어떻게 나누라고 하시냐면 무이자 부채랑 이자 부채로 나누라. 무이자와 이자. 부채 중에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부채들이 은근히 많다. 그러니까 외상값 물건 외상으로 땡겨고 왔으면 뭐 하루에 얼마씩 이자 내는 게 아니라 뭐 다음 달에 결제해 줄게 그러자. 네. 한 달 동안 이자 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채들이 있는데 무이자 부채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부채가 늘었다고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이자 부채는 뭐냐면 남의 돈을 이자 한 푼 안 내고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돈 빌려줄게 이자 안 받고 그러면 아니야 나는 빚지는 거 싫어 할 게 아니라 땡겨야죠. 야 고맙다 그거 은행에만 넣어도 그냥 1% 2% 예금이 남는데 네. 되게 반가워할 일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무이자 부채라는 건 남의 돈을 이자를 안 내고 땡겨왔다는 건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장사를 할 때도 줄 돈은 천천히 주고 네. 받을 돈은 빨리 받으라고 하는 게 줄 돈은 천천히 줘도 되는 게 이자 나가는 거 아니면 천천히 줘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이자 부채라는 건 되게 좋습니다. 무이자 부채는 자금 조달 비용이 제로인데 그걸 자산으로 1% 2%만 내도 그게 다 내 수익이니까 제가 보기에 무이자 부채를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인이 무이자 부채 를 쓸 수 있는 게 한국에선 쓸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은 내가 사실은 세입자한테 빌리는 돈인데 이자를 내지 않거든요. 만약 아파트를 은행에서 차입해서 사면 은행한테 이자를 내야 되지만 똑같은 아파트 사도 5억짜리 3억 대출을 받으면 3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지만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무이자 부채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한국은 부동산 투자할 때 무이자 부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야 외국은 부동산 비중이 낮은데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안 좋아라고 얘기하기에는 외국에서는 무이자 부채를 괜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매력이 우리 입에서 떨어질 수 있고 한국은 전세제도 때문에 무이자 부채를 쓸 수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국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똑똑해서라고 봐요. 근데 단순히 그냥 결과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위험하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앞으로 전세제도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제도가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옮겨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제도가 있음에도 고려하더라도 좀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사람들이 일단 주식이나 이런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높은 건 아니냐. 이 부분이 있긴 있지만 무조건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이건 문제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제도가 다르다는 거, 전세제도가 있다는 걸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부채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와이프는 부채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일부러 안 없애시는 거 아니에요?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돈 제가 이렇게 관리하게 됐고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그때부터 와이프 돈은 와이프 관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됐었어요. 서로 섞이지 않고 대신에 서로 뭐 숨기진 않아. 서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가 주식 투자할 때 제가 가이드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와이프는 제 자산이 얼마인지 모를 수는 있죠. 모를 수는 있는데 얘기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숨기지는 않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 얘기하고 있다고 보십시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써먹어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왕창 만들어서 가져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자기 재무제표를 좀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산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나는 조달 비용이 얼마인지 내 입장에서는 야 이건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이니까 없애고 내 입장에서 이 자산은 조달 비용이 높으니까 이쪽 비중을 높이면 괜찮겠구나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산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부채는 나쁜 거래, 빚은 나쁜 거래.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그 평생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빚 땡겨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빚 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보고 기록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